네, 이거 디지털 4.0.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쩐지 뭔가 얘기를 안 한 것 같더라. 다음. 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디지털 1.0, 2.0, 3.0, 4.0의 시대로 4.0의 시대로 디지털 1, 2, 3, 4 페이스 국면으로 계속해서 기술의 발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국제 역학관계를 얘기하다 보니까 정치적 이슈에 너무 매몰되실 수가 있는데 뭐 G1, G2의 싸움에 막 주식시장 폭락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금리 때문에 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뭐 인플레이션이 오면 뭐 자산시장 폭락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데에 너무 포커싱이 돼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거와 무관하게 그에 의해서 주식시장이라는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그와 무관하게 기업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혁신을 보입니다. 그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표현했는데 일단 처음 보시면 그 전에 세계화라는 게 먼저 있었다는 거죠. 세계화라는 게 글로벌화라고 하죠. 글로벌화가 됐기 때문에 한때 어문 계열 있죠. 그 뭐죠? 언어학 계열의 문과생들이 아주 이슈를 받던 시대가 있었으나 지금 문과면 이제 답이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게 세계화의 과정에 1차 수혜를 받았던 시대입니다. 다음. 이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게 중국이에요. 중국의 신흥국 부상이에요. 세계화에. 그리고 원자재 시장에 호황이 옵니다. 세계화로 인해서. 왜? 중국이 그리고 신흥국들이 엄청나게 많은 공장들을 짓기 시작하면서 도시화를 시작하면서 원자재 시장까지도 호황이 왔던 거죠. 그래서 이때 국내에서도 뭐 브릭스라는 것들이 유행하기 시작했던 거죠. 다음. 음. 근데 이런 시대에서 갑자기 디지털 1.0 시대로 전환이 됩니다. 이제 그냥 확 전환이 됐다는 게 아니라 IT 기기는 꾸준히 보급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그러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냐? 스마트폰, 태블릿, PC, IoT, 사물 인터넷 기기들이 나오면서 세상이 뭔가 조금씩 변해요. 어, 그래서 세계화에서도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디지털 2.0 시대로 전환이 되니까 이 보급된 기기들을 가지고 서비스 해주는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 대표적인 기업이 아마존, 그죠? 그 다음에 페이팔 같은 회사들, 그죠? 그 다음에 알리바바, 그죠? 그 다음에 뭐 한국의 쿠팡 같은 회사들도 마찬가지고요. 벌써 쿠팡이 생긴 지 거의 10년 가까이 됐잖아요. 마켓컬리와 같은, 온라인으로 상품을 거래해주는, 상품입니다. 서비스가 아니에요. 상품을 거래해주는 디지털 2.0 시대가 도래합니다. IT 기기의 보급과 동시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디지털 3.0으로 가니까 온라인, 그러니까 디지털 상품 거래가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 거래로 뭔가 전환이 됩니다. 앞에서 보신 기업들 대부분은 온라인을 통해서 상품을 거래해요. 물건을 거래한다고. 근데 디지털 3.0 국면에서 어떤 현상으로 바뀌냐면 온라인 서비스 거래가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 영상 서비스, 방송 서비스라는 게 온라인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디지털로. 그게 넷플릭스죠. 그 다음에 유튜브죠.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우버죠. 교통, 운송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들어오죠. 그 다음에 원래는 듀오, 우리로 치면 막 중개해주는 뭐 그런 선 봐주고 뭐 이러는 거. 그런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들어온 업체가 우리가 아까 봤던 하이퍼 커넥트를 인수한 매치그룹이 운영하는 틴더 같은 이런 것들이 온라인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다음 대표적인 원래 CD를 구입해서 들었던 음악 서비스였던 이런 것들이 온라인 서비스로 대체된 스포티파이나 멜론과 같은 그다음에 배달의 민족과 같은 배달 서비스잖아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서비스 시장에서 가장 큰 게 금융 서비스잖아요. 그 중에 하나인 은행이 카카오뱅크 또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금융 서비스들이 점점 온라인화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핀테크 업체들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당근마켓까지. 이해되시죠? 어, 이런 것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서비스까지도 이제 거래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다음. 어, 이제 디지털 4.0 국면으로 넘어갈 텐데, 그 다음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AR, VR, 메타 서비스 또는 가상현실에 대한 더 기술적 발달,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계속 지속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될 건데, 그 중간에 디지털 3.0에서 4.0으로 넘어가는 국면에서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이슈들만 그냥 정리해 보자면,
뭔가 너무 많은 것들이 온라인화되고 디지털화되면서 여기에 따른 반작용들이 나오나?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는 더 서비스로 그동안 거래되지 못했던 것들조차도 앞으로 더 온라인으로 거래가 되는, 더 확산되는 국면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콘텐츠의 가치는 높아질 거라는 예상을 한다는 겁니다. 다음. 음. 그리고 점점 국가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플랫폼에 의한 식민지화가 이루어지고요. 그때 말씀드린 애플이냐, 구글이냐 진영, 안드로이드냐, iOS냐, 아니면 뭐 비트코인이냐, 달러냐, 뭐 이런 것처럼 탈국가화가 가속화되는 디지털 4.0 현상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지 저도 아직까지는 예상할 수 없어요. 그냥 지금의 상황들을 그냥 적어놓은 것 뿐이에요. 다음.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반작용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떠한 기술적 관점에서는 지금 세계화, 디지털화, 1, 2, 3, 4로 이렇게 계속 진행화되면서 IT 기기가 처음에는 보급이 되고 그걸 통해서 상품을 거래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거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탈중앙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다음. 이에 따른 부작용들은 뭐였냐? 반작용들은 뭐였냐? 세계화의 반작용은 선진국 제조업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부상은 미국 러스트벨트를 망하게 한 결정적인 이유가 되고 영국도 어려워지고 글로벌 제조업 국가들, 선진국 제조업 지방 경제를 무너뜨린 원인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다음. 디지털 1.0의 보급으로 인해서 누가 어려워졌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소니, 노키아, 키몬다 뭐 이런 완전한 디지털화를 빠르게 쫓아가지 못한 상대적 아날로그 기업들의 몰락으로 이어졌어요. 코닥과 같은 뭐 이런 회사들이 반작용으로 무너지는 현상으로 일어났다는 거죠. 디지털 2.0에선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고 있냐? 반작용이 일어났냐? 온라인으로 상품을 거래하다 보니 그동안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거래해주는 유통 플랫폼이었던 백화점이나 쇼핑몰들이 전 세계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온라인 서비스까지도 거래를 하게 되다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각 국가에 있는 로컬 자영업자나 서비스업자나 일반 대기업에서 우리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사무, 총무, 기타 메인 비즈니스가 아닌 부가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까지도 위협하게 되는 반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로컬 자영업자를 1차적 타깃으로 삼았고요. 그죠? 다음. 그럼 이제 디지털 4.0, 저런 현상이 가속화되면 앞으로는 또 누가 어떠한 반작용의 피해를 보게 될 것이냐라는 걸 여러분이 이 플랫폼 안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화면, 이 PPT 안에 프린트를 뽑아서 적어보시든 상상을 하시든 이 안에 다 적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온라인 서비스 거래가 활성화된 아까 그 기업들에 의해서 무너지는 반대에 있는 로컬 자영업자나 서비스업은 뭘까?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국내에 있는 4대 금융지주 같은 회사들. 그런 업체들은 장기적으로 어려워질 거라는 거죠. 계속 서서히. 그러니까 내가 투자할 기업들이 저 기술의 발전의 국면에서 기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진화의 반대편에 있냐 아니면 지금 부합하고 있냐를 꼭 생각해서 보시라는 거고요. 반대쪽에 있는 기업은 내가 숏 포지션이어야지 저게 롱 포지션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다음. 정치적 관점에서 해석해 보자면 기술의 관점 말고 정치적 관점에서 해석해 보자면 첫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화에서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부상하게 된 계기를 만들어줬습니다. 세계화 때문에. 다음. 그리고 미국 자국 내에서는 불균형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왜? 미국 자국 내에서도 그동안 좋았던 제조업 경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금융시장, 금융 서비스나 실리콘밸리 기업들에 비해서 제조업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세계화 때부터. 그 피해가 발생된 것처럼, 선진국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진 것처럼. 근데 디지털 1.0 국면에 갔더니 중국이 G2로 부상하더라는 거예요. 더 발전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어? 미국의 불균형은 더 가속화됐고 이때부터 미국도 점점 상류층과 중산층 이하의 자산이나 소득 수준의 감소가 점점 불균형이 심화되는 국면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2.0이 되니까.
디지털 플랫폼을 모방합니다. 중국 기업들이. 그러면서 중국에서도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와 같은 기업들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디지털 경쟁에 뛰어들고요. 본격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미중 분쟁이 점화되기 시작해요. 이때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점점 트럼프에 대한 인지도 그리고 사회적 갈등이 늘어나고 미국 자국 내 분열이 아주 극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그리고 나서 디지털 3.0으로 전환되니까 중국이 드디어 이제 수출에서 소비로 전환하는 모델로 가속화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수출하는 경제로의 발전은 힘들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걸 미중 분쟁이 점화된 디지털 2.0 페이스부터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중국의 수출을 공격하자는 얘기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트럼프가 제일 먼저 중국에 관세를 매기기 시작한 정책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정치적인 관점에서의 변화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때부터 완전히 미중 분쟁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아시는 거죠? 최근 몇 년 전부터 미중 무역 분쟁에 의해서 전 세계가 충격을 받는 상황이 오기 시작하죠. 다음. 근데 이제 디지털 4.0으로 넘어가면서 미국은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고 점점 G1, G2의 분쟁 양상이 잦아드는 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국면으로 가는데 싸움의 양상이 좀 달라져요.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를 매기던 거에서 환경세라는 그리고 미국 혼자서 중국을 까던 형국에서 우방 연합을 통해서 중국을 깔려는 중국을 공격하려는 그래서 진영의 싸움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얀마를 내 편으로 만들고 프랑스와 독일과 같은 유럽의 우방국들을 만들려는 중국의 노력 그리고 영국과 일본과 대만과 미국의 연합 뭐 이런 형국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다음. 그래서 실제로 이것들을 보면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제 우리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미중 무역 분쟁은 앞으로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도 더 확장된다라고 전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의 블랙스완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아니라. 그다음 두 번째,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히토류를 가지고 있고 원자재를 가지고 있고 뭔가 둘이 필요한 것들이 다른데 점점 미국은 자국 내에서 뭔가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러고 중국은 더 이상 공급 과잉 형태를 좌시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물건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러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세계화의 측면 수혜였잖아요. 그죠? 가장 저렴한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서 물건 생산하는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잘 안 일어났는데 이제 그런 활동들이 줄어든다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 결국 캐탈은 미중 무역 분쟁이 될 수 있다. 근데 관세에서 환경세로 옮겨가는 건 미국이 자기네 진영을 우군을 연합하는 데 있어서 명분을 확보하고 대의를 가져오는 이유가 된다. 그죠? 요 문제에서는 관세 문제에서는 미국 혼자서 때렸고 미국조차도 글로벌 G1으로서의 입지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환경세로 중국을 공격하게 되면 이건 선진국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 대의적으로도 아주 명분이 좋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 미국의 친환경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라고 여러분 예상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로 아이클린을 사네, 신재생 에너지주를 사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환경에 대한 부담을 엄청 강하게 때리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미국의 대의는 커지고 명분은 좋아진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중국을 우회적으로 공격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때 김성애님이 그때도 아이디어도 하나 주셨는데 탄소 배출권 가격이 앞으로도 올라갈 거다. 이런 전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테슬라 수입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 자동차 팔아서 파는 게 아니라 탄소 배출권 판매로 벌어들이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앞으로 탄소 배출권을 통한 인플레이션을 유도할 수 있다. 이해되세요? 그랬을 때 한국 기업들은 어떨까? 대만 기업은 어떨까? 독일 기업은 어떨까? 일본 기업은 어떨까? 이걸 생각해 못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알고 계시죠? ESG의 그냥 수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앞으로 바이든 정권이 환경에 대한 부담을 엄청나게 많이 강화하는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수혜를 받게 될 기업들은 어디에 있는 누굴까? 단순히 태양광 풍력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좀 더
먼 것까지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술들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그죠? 그랬을 때 인플레이션 국면은 어떤 식으로 발생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까지도 응용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계화까지는 중국이 성장하는 데 엄청난 도움을 줬지만, 그죠? 디지털 1.0, 2.0, 3.0, 4.0에서도 실제 제가 여기에다가 저희가 그거 그림을 넣진 않았지만 디지털 1.0, 2.0까지의 수혜가 실질적으로 한국 기업입니다. 한국 기업. 그 전에 한국 기업들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화학, 철강이 좋았던 게 중국의 세계화에 기술의 중국의 신흥국으로서의 부상이 우리나라의 차화정에 엄청난 조선, 화학, 철강에 엄청난 프리미엄을 줬던 것처럼 중국이 G2로 부상하는 디지털 1.0, 2.0 국면이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먹여 살렸고, 그죠? 앞으로 변화될 디지털 3.0, 4.0은 그렇다면 어떤 기업에 어떠한 수혜를 줄 것이냐. 이걸 읽을 수 있으면 아주 편안하게 5년, 10년을 투자할 수 있다. 고민하지 않고. 이해되세요? 그거를 이제 찾아내는 게 우리 역할이다. 근데 사실 요 관점에서 보면 너무 명확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 특정 기업들이. 누가 수혜를 볼 건지가. 아시겠죠? 그래서 환경에 대한 강조, 점점 미국에서 ESG를 강조하는 이유, 그리고 미국 내 생산, 미국 내 소비를 강조하는 이유,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최근 들어서 미국 내에 있는 그죠? 3D 프린트 관련 기업, 이런 것들이 막 단기 테마의 막 그런 이유들. 이런 것들은 다 종합해보면 이 변화되고 있는 세계화의 관점, 그러니까 기술의 관점과 정치적 관점의 변화에서 보면 한 군데로 모여진다라는 거죠. 어느 나라에 있는 어떤 기업들이 유리하겠구나라는 걸 읽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탑다운 방식으로. 이해되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이죠?